새벽 5시 창밖으로 인천 바다가 먹먹한 낯빛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보통 병원 회진 준비로 분주했을 텐데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수술복처럼 깔끔한 잠옷에서 국방색 작업조끼로 갈아입었죠. 거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이사장 윤서진이 아니라 그냥 윤 씨가 되어야 하는 아침이었으니까요. 옷장 속 비단 재킷들을 밀어두고 박스처럼 접어둔 형광 조끼와 캡 모자를 꺼냈습니다. 몇 달 전 딸 유림이 데려온 남자 오도연에 대한 탐정 보고서를 읽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성격 완벽주의, 목표 지향적, 대인관계 원활하나 다소 권위적 성향. 종이 위의 글자는 차갑고 깔끔했지만 제 속마음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권위적이라는 단어가 자꾸 걸렸거든요. 거울에는 솔선수범을 외치던 이사장이 아니라 공항 지하창고에서 카트를 밀 만한 누군가가 비쳤습니다. 살짝 구부정한 어깨,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운동화. 이상하게도 이 모습이 더 편했습니다. 30년 전 인턴 시절 새벽 2시에 응급실에서 환자. 가족에게 머리를 숙이던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이사장님, 정말 직접 가세요? 비서 민정이 사무실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인력업체에 등록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하루 종일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탐정 보고서는 겉만 보여. 사람은 약자 앞에서 본능이 나와. 약혼 발표 앞두고 논란이라도 나면, 논란을 막으려면 먼저 진실부터 확인해야지. 민정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국내 최대 의료재단 이사장이 공항에서 카트를 미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지, 주가는 어떻게 요동칠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딸의 미래였습니다. 유림이가 선택한 사람이 정말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재단 건물 지하 주차장에 늘어선 벤츠와 BMW들을 지나 구석진 곳으로 걸었습니다. 거기 오래된 소나타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죠. 며칠 전 중고차 업체에서 빌린 차였습니다. 시동을 걸자 라디오에서 새벽 교통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인천공항 방향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교통량의 일부가 되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근처 임시 숙소는 모텔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새벽부터 출근하는 공항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죠. 저는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였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한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야간조 팀장인 박순자 씨였습니다. 네, 윤서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성만 대지 않고 이름을 말했습니다. 힘든 일인데 괜찮겠어요? 밤새 카트 끌고 다니는 거라. 괜찮습니다. 원래 새벽 일하는 거 좋아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의대생 때부터 새벽 병동이 주는 고요함을 좋아했거든요. 그때는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도 보호자들의 다급한 발걸음도 조금 잦아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 순자 씨가 저에게 작업복과 장갑, 그리고 명찰을 건넸습니다. 명찰에는 윤서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타이틀도 없고 직급도 없는 이름.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오늘은 도현 팀장님 픽업 담당이에요. 밤 10시 도착 예정. 일단 까먹지 말고. 도현? 그 이름을 들으니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혹시 그분 어떤 분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아, 의료 쪽 회사 대표래요. 그런데 좀 깐깐하다고 소문나 있어요. 카트 상태며 서비스며 하나하나 다 체크한다고? 조심하세요. 깐깐하다. 완벽주의. 탐정 보고서와 일치하는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깐깐함과 무례함은 다른 것이죠.
과연 오도연은 어느 쪽일까요?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카트 정비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컵라면과 삼각김밥. 재단 이사회 때 먹던 코스 요리와는 천지 차이였지만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대화도 솔직했습니다. 요즘 승객들 예전 같지 않아요. 뭐만 조금 잘못되면 바로 컴플레인? 그래도 대부분은 괜찮은데 가끔 정말 심한 사람 있어요.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맞아요. 특히 비즈니스 출장자들 중에 뭔가 자기가 의리된 기분을 못 참는 것 같아요. 저는 젓가락을 놓고 물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참죠. 뭐? 월급 받고 하는 일인데 그래도 한계는 있어요. 한계. 그 단어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나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품격을 가르는 기준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오후 5시 본격적인 업무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카트 운반법, 승객 응대 매뉴얼, 안전 수칙. 제가 병원에서 직원들에게 강조했던 것들과 비슷했습니다. 승객은 여행의 피로가 쌓인 상태입니다. 친절하되 과하지 않게, 신속하되 성급하지 않게. 강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30년간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하며 익힌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다만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승객 중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강사님, 혹시 승객이 부당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매니저를 부르세요. 그리고 최대한 참으시고. 참으라.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제 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참는 것과 굴복하는 것은 다른데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모호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공항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출국장과 입국장을 잇는 긴 복도, 면세점, 카페, 레스토랑.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처럼 형광조끼를 입은 직원들도 많았죠. 청소부, 보안요원, 카트 운반원, 카페 직원들. 이들이 없으면 공항은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을 텐데 사람들의 시선은 그들을 지나쳐버렸습니다. 문득 병원이 떠올랐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만 있다고 병원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청소부, 경비, 원무과 직원, 식당 조리사, 심지어 화단을 가꾸는 정원사까지 모든 이들이 환자의 치료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게 되었을까요? 밤 9시가 되자 본격적인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순자 씨를 따라 도착층으로 향했습니다. 도현 팀장님 전용 카트는 따로 있어요. 조금 더 좋은 거로. 그녀가 가리킨 카트는 다른 것보다 깨끗하고 바퀴도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왜 따로 준비하는 거예요? VIP 서비스죠? 뭐, 돈 많이 내니까. 그런데 그분 정말 까다로워요. 지난번엔 카트 손잡이에 먼지 있다고 갈아달라고 했거든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리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도현 오빠가 오늘 밤 늦게 들어와요. 내일 저녁엔 꼭 만나 뵈어야 한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조급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급함. 그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속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시간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죠. 밤 10시 도착 게이트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제 손은 카트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고 심장은 그보다 더 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곧 딸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남자를 직접 만나게 될 테니까요.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탐정 보고서의 차가운 글자.
너머에 숨은 진짜 얼굴을 드디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계 바늘이 십시를 가리켰을 때 유리문이 스윽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진짜 시험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밤 10시 도착층 유리문이 스윽 열리고 승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저는 카트 벨트를 풀어 묶고 흩어진 것들을 한 줄로 세웠죠. 공항 특유의 차가운 공기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딸 유리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도연 오빠는 정말 멋있어라고 말할 때의 환한 미소를, 그때 담배 냄새와 향수가 뒤섞인 바람을 가르며 키 큰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오도현. 딸이 찍어보낸 사진보다 현실의 그는 더 단정했고 말끔했습니다. 정장 바지는 다림질이 완벽했고 구두는 공항 조명에 반사될 만큼 반질반질했죠. 첫인상만 보면 딸의 선택을 이해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야, 이거 더 깨끗한 카트 없어요? 바퀴가 덜컥거리잖아. 그의 옆엔 노트북 가방을 맨 여직원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회사 직원인 듯 했죠. 그녀의 표정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도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걸 가져다. 죄송하면 뭐가 해결돼요? 시간이 금이에요. 시간이 금. 빨리요. 저는 묵묵히 새 카트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는 받으면서 장갑 낀 제 손등을 흘끗 봤죠. 그 시선에는 호기심도 고마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마치 물건의 상태를 점검하듯. 장갑은 좀 자주 빨아 쓰시고. 툭 던진 말이었지만 칼날처럼 얇게 베었습니다. 30년간 수술실에서 무균 장갑을 끼던 손, 환자의 상처를 어루만지던 손을 바라보며 그런 말을 들을 줄이야. 그의 동행인 여직원이 눈치를 보며 제게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작은 사과가 오히려 상황을 더 처량하게 만들었죠. 도연은 카트를 끌고 가면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도착했어요. 내일 IR 자료 검토부터 시작하고. 아, 맞다. 공항 서비스 정말 엉망이네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 저를 가리키며 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1시간 뒤 수화물 벨트 앞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캐리어를 내리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신 것이었죠. 아이고, 할머니의 신음소리와 함께 주위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고 저도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달랐습니다. 벨트에서 불과 3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댄 채 보도자료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팀장님, 사람이 넘어지셨는데. 동행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는 어깨만 으쓱했습니다. 응급대가 할 일이지. 우린 내일 IR 기업 설명회 준비나 하자. 투자자들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되거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앞에서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일뿐이었습니다. 의료 관련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나요? 아이고, 고맙네. 손목이 좀 아픈 것 같은데. 저는 오랜 의료진 경험으로 할머니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닌 것 같았지만 염자 가능성이 있었죠. 응급실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휠체어 가져다 드릴게요. 그때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를 나무라기 위해서였죠. 카트 요원이 왜 의료 조언을 해요?
책임질 거예요? 당신 일이나 제대로 하시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간 환자를 돌봐온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요즘 이런 분 드물어. 도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할머니,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공항이에요.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 거라고. 역할.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이 언제부터 역할의 문제가 되었을까요? 응급대가 도착하고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의료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때 저는 멀리서 딸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 7시 도연 오빠랑 식사해요. 엄마도 꼭 와줘. 정말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유리미의 메시지 속 그 단어가 지금 제가 본 모습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이 보는 도연과 제가 본 도연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일까요? 아니면 도연이 딸 앞에서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공항은 조금씩 한산해졌습니다. 마지막 항공편 승객들이 빠져나간 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카트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그 남자 진짜 별로였어.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사람 넘어진 걸 보고도 모른 척하더라. 맞아요. 우리 보고 역할 운운하면서 정작 자기는 사람으로서의 기본도 안 지키더라고. 동료들의 말을 들으며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까요? 새벽 2시 근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인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밤바다는 여전히 검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돌아오는 표정이 차갑지 않기를 바랐지만 불길은 이미 자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 딸과 도연을 만나야 하는데 어떤 얼굴로 앉아 있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딸이 상처받을 것이고 침묵하면 제 양심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낮 저는 재단 본관을 돌았습니다. 하루 종일 공항에서 보낸 어제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지만 다시 이사장의 옷을 입고 익숙한 복도를 걷는 기분은 묘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오가는 것 같았죠. 정문 안내 데스크의 경비 김철수 아저씨가 종이컵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그는 이 재단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첫 번째 안내자 역할을 하죠. 괜찮아요. 그런데 철수 씨, 요즘 방문자들 어때요? 예전과 달라진 점 있나요? 요즘 젊은이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너무 급해요. 말이.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완의 문장 속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본 도연의 모습과 겹쳐졌거든요. 어떻게 급한가요? 글쎄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여러 번 누른다거나 줄을 서지 않고 앞으로 나서거나 그런 작은 것들이요.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책임자 불러요라고 하시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천천히 부탁해야죠. 맞습니다. 병원은 급한 곳이지만 그래도 서로 배려하는 마음은 있어야죠. 철수 씨와의 대화는 짧았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병원도 공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질을 결정하는 건 결국 개인의 품성이죠. 오후 병동 회의실에서 신입 간호사 교육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런 교육 현장을 직접 참관하는 일은 드물었는데 어제의 경험 때문인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멘토 강사인 수간호사 박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먼저 눈높이를 맞추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신입 간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앉거나 몸을 낮춰서 말씀드린다는 뜻인가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자세예요. 환자가 아프고 불안해하는 마음, 보호자가 걱정하고 초조해하는 마음을 이해하려는 것.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공항밤에 그 장면이 떠오르며 제 속이 미세하게 비틀렸습니다. 눈높이라는 말이 이렇게도 낯설게 들릴 줄이야. 도연은 할머니가 넘어졌을 때 어떤 눈높이를 보였나요? 카트를 요구할 때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선생님, 다른 신입 간호사가 질문했습니다. 만약 환자나 보호자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거나. 박혜진 수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물론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요. 환자분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다른 환자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중과 단호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권력 관계가 불평등할 때는 더욱 그렇죠. 교육이 끝난 후 저는 박혜진 수간호사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신입들은 어때요? 적응 잘하나요? 대부분은 열심히 하는데 가끔 환자나 보호자 중에 좀 힘든 분들이 계시죠.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간호사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얼마 전에도 한 분이 간호사 주제에 의사한테 이런 걸 물어보라고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정당한 업무였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자기 요구대로 하라고, 안 되면 원장을 부르겠다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공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경제력을 내세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들은 왜 그럴까요? 저녁, 도연과 유림, 그리고 제가 약속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라 벨라 비타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죠. 실내는 고급졌고 테이블엔 흰 장미가 한 송이 꽂혀 있었습니다.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촛불이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도연은 정장 차림으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이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오도연입니다. 의료 AI 스타트업 메딕스펙의 대표입니다. 그는 말끔했고 매너도 완벽했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본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우리 유림이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저는 말끝을 길게 빼지 않았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인지 더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유림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도연 오빠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의료 AI로 정말 혁신적인 일을 하고 있어.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어떤 일을 하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도연은 의료 혁신과 효율화를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낭비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대기 시간 중복되는 업무들. 프로토콜을 AI로 관리하면 불필요한 감성 노동을 줄일 수 있어요. 그는 감성 노동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툭 던졌습니다.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하지만 제게는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본 간호사 교육, 철수 아저씨와의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유림이가 제 눈치를 살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감성 노동이 누군가의 하루이자 자존감일 수도 있겠단 생각은 해본 적 있나요?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물론요. 다만 KPI를 맞추려면 어느 정도의 효율화는 필요하죠. 환자 만족도도 결국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시스템.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결국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배제한 효율이 과연 진짜 효율일까요? 이사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진의 번아웃도 심각한 문제고 인력 부족도 있고 감정에만 의존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살짝 떨렸습니다. 공항 야간조 동료의 메시지였습니다. 어제 그 남자 공항 카페에서도 난리. 바닥에 커피 흘렸다고 바리스타에게 바닥 닦으면서 사과하라 했대요. 제 등줄기를 차가운 소름이 훑쳤습니다. 역시 어제 제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연 씨, 제가 말했습니다. 혹시 어제 공항 카페에 들르셨나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잠깐 커피를 마셨는데 왜 그러시죠? 별일 없었나요? 특별한 일은? 아, 그냥 평범했는데요. 왜 그런 질문을?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당황한 표정에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미는 우리의 미묘한 기류 변화를 눈치챈 듯 불안해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연은 분명 능력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능력과 인품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제 딸이 앞으로 함께할 사람에게는 둘 다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동료의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결심을 내렸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진실을 모른 채 딸의 인생을 맡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카페로 가기 전에 먼저 야간조 동료인 김영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공항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죠. 이사장님이 직접 오실 줄은 몰랐네요. 영수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어제 밤 전화로 사정을 간략히 설명했거든요. 어제 그 일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 양복 입은 남자 말씀이세요? 진짜 가관이었어요. 카페에서 얼음 몇 개 떨어뜨리고는 직원한테 무릎 꿇고 닦으라고 했다니까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동료의 메시지가 과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직원은 어떻게 했나요? 처음엔 당황하더니 나중엔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무릎은 꿇지 않겠습니다. 대신 바로 치우겠습니다라고 목소리가 떨리긴 했지만 꿋꿋했어요. 저는 그 바리스타의 용기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동시에 도연의 행동에는 분노가 치밀었죠. 그 남자는 뭐라고 했나요? 아, 요즘은 자존감이 트렌드라면서 비웃더라고요. 그거는 매니저 부르라고 했어요. 자존감이 트렌드.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존엄을 트렌드로 치부하다니. 이런 사람이 의료 AI를 통해 환자를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항 카페로 갔습니다. 매니저인 최민수 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CCTV 일부를 확인했죠. 영상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딸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영상 속 도연은 진열대 앞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으며 바닥에 얼음 몇 개를 흘렸습니다. 그것까지는 실수였죠. 하지만 그 다음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얼음을 발끝으로 밀더니 바리스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여기 미끄럽네요. 누가 미끄러지면 책임질 겁니까? 바리스타는 당황하며
걸레를 가지러 갔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죠. 그녀가 무릎을 꿇고 닦으려 하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고객에게 사과부터 하세요. 무릎 꿇고 정중하게. 서비스 기본 아니에요. 바리스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릎은 꿇지 않겠습니다. 대신 바로 치우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젊은 여성의 용기에 감동받았죠. 누군가는 그녀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이거나 선배이거나. 도연은 휘파람을 짧게 불며 비웃었습니다. 아, 요즘은 자존감이 트렌드였지. 알겠어요. 대신 매니저 불러요. 직원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겠네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찍는 듯 했습니다. 아마 온라인에 불만을 제기하려는 모양이었죠. 바리스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의 도연은 유리미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맞을까요? 아니면 평소에는 다른 모습이고 특정 상황에서만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매니저님, 제가 최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바리스타는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저희가 보호했습니다. 그 고객이 온라인에 악의적인 리뷰를 올렸지만 CCTV 영상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거든요. 오히려 그 고객의 비상식적 행동이 알려지게 됐죠. 그 바리스타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그 바리스타 이지은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처음엔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무릎을 꿇으라고 하시는 순간 화가 났어요.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굴욕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요. 잘했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가 늘 그러셨거든요. 일은 열심히 하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까지 버리지는 말라고. 그 말이 떠올랐어요. 지은 씨의 어머니는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딸에게 일과 존엄의 균형을 가르쳐 준 것이죠. 저는 제 딸에게는 어떤 가치를 전해줬을까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후에 재단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서는 환자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죠.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를 며느리가 밀어주는 모습, 아이 환자와 함께 나온 부모의 모습, 모두 각자의 아픔을 안고 있지만 서로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바닥에 붙이려는 마음, 그 마음이 제 아이의 미래 식탁까지 번져드는 상상을 하자 속이 쓴맛으로 끓어올랐습니다. 도연이 환자나 의료진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그의 AI 시스템이 사람의 존엄보다 효율을 우선시한다면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일 공개석상에서 이 이야기를 끝내기로.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유리미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사랑하는 딸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유리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도현 오빠 포럼 있다며? 꼭 와줘. 오빠가 얼마나 멋진 발표를 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그래, 꼭 갈게.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죠. 저는 오랜 시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재단 대강당에서 미래 의료와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의 공동 포럼이 열렸습니다. 오전 9시부터 의료진, 기자들, 투자자들이 속속 자리를 채웠죠.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연단에는 마이크와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와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최 측 인사로 무대에 올라야 하지만 먼저 도연의 발표를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객석을 둘러보니 유리미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와 자부심이 가득했죠. 오전 10시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도연을 소개했습니다. 의료 AI 스타트업 메딕스펙의 CEO 오도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도연이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네이비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깔끔하게 넘긴 머리. 외모만 보면 정말 신뢰감을 주는 젊은 CEO였죠. 유리미가 왜 그에게 빠졌는지 이해할 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딕스펙의 오도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PPT 자료도 깔끔했습니다. 그는 의료 현장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AI 솔루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불필요한 감성 노동과 비체계적인 환자 관리입니다. 우리의 AI는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고객 경험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화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감정적 대응을 줄이고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객석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의 표정이 특히 밝았죠. 하지만 의료진들의 반응은 미묘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윤서진 이사장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유리미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제 발표 자료에서 고객 경험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화라고 정의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 경험의 주체가 환자만이 아니고 간호사와 조무사, 위생사, 카페 바리스타, 카트 요원일 수도 있다는 점은 자료 어디에 담으셨나요? 도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교육 모듈 파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교육 모듈엔 무릎이 들어가 있습니까?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노트북을 열기 시작했고 의료진들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어젯밤 공항 카페에서 바닥에 흘린 얼음을 보고 직원을 무릎 꿇게 하려던 사람의 프로토콜 말입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고 일부 기자가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통해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숫자 이전의 사람입니다. 효율이라는 잣대에 타인의 존엄을 깎아내리면 시스템은 결국 자신을 삼킵니다. 도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이사장님,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개인적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맥락을 보자고 시작한 자리입니다. 의료 AI가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 개발자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을까요?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 대표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오늘 포럼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개발자의 가치관이 반영됩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 서비스직 종사자를 보는 시각, 그런 것들이 모두 알고리즘에 스며들죠. 한 의료진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하는 순간이었죠. 공항에서 카트를 요청하면서 직원에게 장갑을 자주 빨아 쓰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져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자신이 흘린 얼음 때문에 바리스타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자체가 하나의 답이었죠. 그 순간 유리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를 저는 엄마의 감각으로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과 충격이 동시에 떠올랐죠. 도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모르시고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리스타와도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어머라고 작은 탄성을 냈습니다. 기자들의 타자 소리가 더 빨라졌죠. 한 투자자가 일어섰습니다. 오 대표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투자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리더십과 가치관은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도연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개인적인 실수일 뿐이고 회사의 가치와는 별개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료는 가장 인간적이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가족의 불안을 공감하고 의료진의 헌신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기본기 없이 어떻게 의료 AI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회자가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습니다. 몇몇 의료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고 기자들은 바쁘게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유리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가장 아끼는 사람을 지키려 할 때 가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찢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잔인하지만 필요한 결단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포럼이 끝난 뒤 비공개 미팅룸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도현, 유림, 그리고 저. 창밖으론 늦겨울 비가 실처럼 내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죠. 유리미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고 도연은 양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가르고 있었죠. 유리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어?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실망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감정이 섞여 있었죠.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마, 나는 엄마가 공항에서 일했다는 것도 모르고 도연 오빠를 감시했다는 것도 몰랐어. 나만 바보였던 거야? 저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걷어들였습니다. 그 작은 거부가 칼보다 더 아팠죠. 도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공항에서 우연히 본 장면을 확대 해석하신 것 같네요. 저도 사람인데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완벽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우연이면 좋겠죠. 저는 가방에서 형광조끼와 캡 모자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유리미도 그 물건들을 보더니 저게 뭐야? 라고 작게 중얼거렸죠. 어젯밤 카트 회수요원이 나였어. 설마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가 현실이었지. 그리고 영상은 공항 측과 확인했어. 바리스타와도 직접 이야기했고 유리미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서? 내가 사랑을 말할 때 나는 너의 시간을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확인은 해야 했단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쥐고 도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도연 씨, 당신이 나에게 장갑을 자주 빨아 쓰라고 했을 때 나는 30년간 수술실에서 무균 장갑을 끼던 손을 내려다봤어요.
할머니가 넘어졌을 때, 외면했을 때 나는 의사로서 부끄러웠고 바리스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을 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에게 무릎을 요구한 그 입으로 우리 의료진에게 어떤 KPI를 남길지 상상해봐. 우리 병동은 환자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모두의 자리야. 도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유리미는 저와 도연을 번갈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연 오빠, 유리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림아, 나는 그냥 완벽하려고 했어. 사업도, 우리 관계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이 장애물처럼 느껴졌나 봐. 장애물? 유리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에 쫓기고 압박받고 변명인 걸 알아. 하지만 그때는 정말 뭐였는데? 저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도연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거라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리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지나가는 사람들. 유리미가 되뇌었습니다. 그럼 나도 언젠가는 지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유림아, 너는 달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랑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야. 유리미가 일어섰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와 아닐 때가 다르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늘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 저는 딸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전해주고 싶었던 가치는 잘 전달된 것 같았거든요. 도연이 일어나 유리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유림아, 나 변할 수 있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유리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빠, 우리 잠깐 멈추자.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바늘로 팽팽히 당겨놓은 실이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잠깐 멈춘다는 게. 시간이 필요해. 나도, 오빠도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결정할 수 없어. 도연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 나 정말 미안해. 유림이한테도, 이사장님한테도. 나에게 사과할 일이 아니야. 그 바리스타에게, 그리고 너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이지. 도연이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회사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게. 유림아, 연락하지 않을게.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릴게. 문이 닫히고 나서 유리미와 저만 남았습니다. 딸은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잖아. 그래서 더 아파. 내가 사랑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저는 딸의 곁으로 가서 어깨를 감쌌습니다. 사랑은 틀린 게 아니야. 다만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일 뿐이지.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직감이었어. 탐정 보고서에서 권위적 성향이라는 말을 봤을 때부터 권위적이라는 건 대개 약한 사람에게만 강하다는 뜻이거든. 유리미가 제게 기댔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뭘 미안해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엄마가 혼자서 그런 일을 하게 만들어서 내가 더 똑똑했다면. 똑똑함의 문제가 아니야. 사랑하면 눈이 멀게 되어 있어. 그게 사랑의 특징이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문장을 함께 읽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죠. 도영과는 하지만 유리미와 저는 여전히 같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이튿날 아침 저는 재단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10명의 이사진이 모였고 안건은 단순했습니다. 존중 프로토콜 1.0 모든 협력업체와 외주, 하청, 병원 내 서비스 부문까지 포함한 표준 행동 강령, 직함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상대의 존엄을 해치는 요구 금지, 위반 시 계약 즉시 중지. 조항을 읽을 때 제 안에 오래 묵은 먼지가 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간 의료계에 몸담으면서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됐죠. 김철호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을 규정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나누어 줬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나 시설관리 직원에게 무릎을 꿇고 닦으라는 요구는 명백한 존엄 침해입니다. 박미경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전 우리 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한 환자 보호자가 간병인에게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 의료진의 사기도 떨어지고 결국 환자 치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회의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죠. 오후에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어제의 긴장감과는 달리 이번엔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항 카페에 도착하니 전날 영상 속 바리스타인 이지은 씨가 근무 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죠.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가 카운터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차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미안하신가요? 무릎을 꿇으라고 한 거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도연은 손에 쥔 흰 봉투를 카운터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정말 작은 표현이지만 지은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현금은 필요 없어요. 대신 다음엔 말투부터 바꾸세요.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정도면 됐지라는 식으로 반응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죠. 진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한 잔 주문했습니다. 지은 씨가 직접 만들어준 커피는 쓴맛과 단맛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변화는 종종 창피함을 딛고 천천히 걸어오니까요. 그 후 며칠간 도연은 매일 그 카페에 왔습니다. 커피를 사면서 지은 씨와 짧은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바닥 청소나 간단한 정리를 도왔죠.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도연과 따로 만났습니다. 재단 근처 작은 카페에서였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회사에서 한 발 물러나 재정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공항에서 하루 몇 시간씩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체험이요? 네. 카페에서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숫자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겸손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처음엔 화가 나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하지만 지은 씨나 다른 직원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어떤 걸 모르고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열심히 사는 모습이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지, 저는
그냥 제 일만 중요한 줄 알았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에도 온도가 있어. 그걸 알면 시스템도 달라져. 온도. 그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려던 AI에는 온도가 없었어요. 한 달 후, 재단의 존중 프로토콜은 다른 병원과 공공기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위생사 휴게실에 새 의자가 들어왔고, 카트 요원 배치표에서 혼자 일하기 칸이 사라졌습니다. 응급실에는 말의 속도 안내문이 붙었죠. 당신의 다급함이 타인의 하루를 찢지 않게. 그 문구를 병동 곳곳에 붙이면서 저는 조금씩 변화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불만이 줄어들고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죠.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병원 1층 로비를 지나다가 김철수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이사장님, 요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어떻게요? 환자 보호자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정중하세요. 그 안내문 효과인 것 같아요. 말의 속도라는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직원들끼리도 더 배려하게 된 것 같아요. 서로의 일을 더 이해하려고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유리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안녕. 응, 오늘 하루 어땠어? 괜찮았어. 병동에서 자원봉사 시작했거든. 카트 요원 아저씨들이랑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유리미는 도영과의 일 이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됐죠. 엄마, 나는 무릎이라는 단어를 다시 배웠어. 어떻게? 누가 누구에게 꿇는 게 아니라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내려앉는 거더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이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 그게 진짜 무릎이지. 엄마, 고마워. 그때 엄마가 용기를 내주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배운 거야. 나도 너도. 전화를 끊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죠? 변화는 이렇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재단 정원에 벚꽃이 만개했고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희망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공항 카페에서 도연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고 있었죠. 처음 봤을 때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진솔하고 겸손한 표정이 있었어요. 이사장님, 그가 저를 발견하고 인사했습니다. 여전히 이곳에서 일하고 있군요. 네, 주말마다 와서 몇 시간씩 도와드리고 있어요. 처음엔 속죄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배우는 게 많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변화가 진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사이가 깨끗하지 않고 셔츠 소매가 약간 젖어 있는 모습에서 그가 정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숫자처럼 움직이지 않네요. 그가 제게 말했을 때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숫자에도 온도가 있어. 그걸 알면 시스템도 달라져. 맞습니다. 저는 그동안 차가운 숫자만 봤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표정, 목소리 톤, 작은 몸짓, 이런 것들이 진짜 데이터더라고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유리미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죠. 그렇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유리미의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도연 씨, 혹시 회사 일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AI 개발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효율성보다는 공감 능력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의료진의 감정 노동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환자가 불안해할 때 간호사에게 적절한 위로의 말을 제안한다거나, 의료진이 스트레스 받을 때 휴식을 권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요.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도록.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이런 것이겠죠.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것? 재단의 존중 프로토콜은 이제 전국 50여 개 병원과 공공기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채택을 검토하고 있었죠. 위생사 휴게실에 새 의자와 정수기가 들어왔고 카트 요원들을 위한 별도의 휴게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응급실의 말의 속도 안내문은 특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다급함이 타인의 하루를 찢지 않게라는 문구가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다른 서비스 업계에서도 비슷한 문구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병동을 순회하다가 한 간병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사장님. 어떻게요? 환자 보호자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정중하세요. 그리고 의료진분들도 저희를 더 배려해 주시고 작은 것 같지만 큰 변화예요. 다행이네요. 그 프로토콜 덕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전에는 그냥 참고 일하자 했는데 이제는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구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변화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었죠.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인식하게 되는 것. 유리미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병동에서의 자원봉사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한층 넓어졌죠. 어느 날 밤 딸이 집에 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카트 요원 김서방 아저씨와 같이 라면을 끓여 먹었어. 그래. 어떤 이야기 나눴어?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투명인간 취급했는데 요즘은 고생하세요라고 인사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런 작은 인사 하나가 하루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 그런 변화가 생겼구나. 그리고 엄마, 나는 무릎이라는 단어를 정말로 다시 배웠어. 누가 누구에게 꿇는 게 아니라 서로의 눈높이를 내려 맞추는 거더라. 그날 밤 유리미가 제게 보낸 메시지가 기억납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용기를 내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잘못된 사랑을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살았을지도 몰라. 고마워.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창가에 기대어 인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공항 활주로 불빛이 점점이 이어지고 따뜻한 봄바람이 커튼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바람은 어쩐지 처음 형광조끼를 꺼내 입던 새벽 공기와 닮아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건 단순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본 세상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올려다본 얼굴들이 더 선명하다는 것. 그리고 그 얼굴들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라는 것. 몇 주 전에는 도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편지였죠.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유리미에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사람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제가 만들고 있는 AI도 이제는 다릅니다. 기술이 사람의 따뜻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따뜻함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변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는 마세요. 유리미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타까움과 동시에 희망도 있었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
오늘도 병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청소부, 경비, 카트 요원, 카페 직원. 모든 이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죠.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혹시 당신 곁에 누군가가 오늘 바닥을 훑고 있다면 그 손에 종이컵이라도 하나 건네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아주 조그마지만 분명히 따뜻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